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왜 이 시점에서 들고 나왔느냐. 사실 그냥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지난해 이제 반중국 시위가 극성을 부릴 때 중국이 개입하기가 어려웠죠. 그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이번 양회를 통해서 마련하고자 한다. 이 정도입니다. 물론 미국이 그냥 있지는 않겠죠. 하여튼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건 그거고 기업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업, 종목에 더 관심이 많으시죠. 자, 스몰캡 코너, 오늘 애널리스트 코너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많이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스몰캡 애널리스트 최종경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여의도도 언택트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정보회의라는 것도 많이 해봐야지 되는데 그런 자리들이 많지는 않은데 어제 잠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 쓰고 티타임으로 거리 두기 하면서 하셨겠죠? 네, 무슨 얘기들이 오갔는지 사뭇 궁금해서.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여의도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언택트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대면으로 회의하던 게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나 매니저들과의 뭐 세미나나 만남도 많이 온라인이나 화상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유선상으로 이렇게 하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큰 이슈는 거의 2달 반 만에 회복한 코스피 2000선이었고요. 물론 오전에 잠깐 기록하고 종가는 2000선을 넘지 못했지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3월 19일이었는데 1500선이 무너지면서 연중 저점을 찍었다가 그렇죠. 2000선을 회복했으니까 상승률 30%가 넘습니다. 33.3%가 나오는데 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종가의 2000선을 넘지 못해서 약간 아쉽다는 얘기가 어제 가장 큰 화두였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때 막 시장이 막 우여곡절을 겪을 때 그 운용사 매니저들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펀드가 그러니까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의 개인 수익률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반토막이 펀드가 마이너스 50%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막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읍소를 했는데 얼마 전에 또 했더니 이번에 이제 플러스로 급속하기 전에 펀드가 또 하네. 그래갖고 뭐 다행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최근에 아까도 제가 강조했던 날짜가 3월 19일인데 국내 저점을 기록했던 그 날짜, 그 날짜를 전후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이후로 많이 반등을 했고요. 대신 그때까지 많이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방어에 성공했던 기업들은 반대로 또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근에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펀드를 직접 운영하시는 매니저분들은 그런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애널리스트들 역시 지금 그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나가는 자막하고는 다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 뭐 저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런 거잖아요. 이제 개인 투자자분 중에 이제 좀 크게 하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큰 손분들은 주가가 이제 올라오니까 여기 더 갈 것 같기는 또 한데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갖고 주식을 팔자니 더 갈 것 같아, 바보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그렇다고 막 다 늘려놓자니 레버리지를 쓰자니 좀 불안하고 축소는 해놓고 다리는 걸쳐놨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런 변동성이 큰 장에서 큰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더 많은 그 경험과 더 많은 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낮은 점에서 잡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는 그 팔고 나오다기보다는 범위를 좁히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게 저희가 이제 정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높였던 거를 레버리지를 좀 줄이고 그렇다고 비중을 많이 축소하는 건 아니고요. 깔아놨던 종목들을 좀 모으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러다가 시장에 또 불 붙으면 다시 또 늘리시겠죠. 하여튼 뭐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시는데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봐야 되겠네요. 자, 그간 이제 기업 공개시장은 3월, 4월 신규 상장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기업이 없습니다. 거의 제로죠, 제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올해 최대 이제 그 대어라고 하는 SK바이오팜에 대한 이슈가 큰 것 같은데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쭉 한번 들어가 보죠. 3월, 4월 IPO 제로였죠, 제로? 네, 맞습니다.
일단 연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악재가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요. 신규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을 받아서 이제 상장이 되는데 네. 3월하고 4월에 수요 예측 개수가 0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확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4월은 매년 있는 월 비수기입니다. 그러니까 4월에 연계 찍힌 건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데. IPO 비수기군요. 네, 맞습니다. 3월에 원래 수요 예측을 7개 진행하려고 했다가 네. 그 7개가 전부 철회하는 기이한 기록이 남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남았던 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그 3월 19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저점을 기록했던 3월 19일을 전후해서 이 7개 기업들의 공모 철회가 굉장히 집중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노브메타파마나 메타넷 플랫폼이나 LSE 장외에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였던 관심 받았던 기업들 맞습니다. 아닙니까? 상장 후 예상되는 시가총액이 2천억에서 3천억대가 되는 이 중형급 기업들이 철회됐다는 점도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SK바이오팜이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는 게 보입니까? 물론입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히 신규 상장 시장에서만 관심이 높은 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 작게 보면은 이 IPO 시장에 대한 분위기 회복을 지금 끌어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 2020년 1호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8조 원에서 3.8조 원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반적인 기대가 크고 공모 금액 역시 7천억 원에서 9,600억 원까지 1조 원에 달하는 공모 금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 역시 대여급 공모로 시장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주들이 상장할 때 이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조성이 됩니다. 이 기업은 어느 정도 가격에서는 공모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라는 말 그대로 컨센서스 정도의 그 가격을 참고해 보실 만한 가격이 있는데 시장에서 SK바이오팜은 공모 가격을 5조 원, 시가총액 5조 원 정도의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공개된 증권 신고서에 2.8조 원에서 3.8조 원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의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사실 그보다 더 위에 있다고 제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은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이 2011년에 그 주 SK의 생명과학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된 회사이고요. 현재는 주 SK가 지분율 100%를 가지고 있고 상장 후에는 75%로 유지하게 됩니다. 중추신경계 항암 분야를 중심으로 총 8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SK바이오팜은 굉장히 특이하게 주목해 주셔야 될 사항이 2019년 3월에는 수면장애 치료제 수노시, 11월에는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이미 미국 FDA의 시판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많은 돈을 들여서 파이프라인을 끌고 가면서 이렇게 공모 자금을 받아서 나머지 신약 개발 절차를 마치고 이제 시판을 하는 게 일반적인 코스인데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FDA 승인을 파이프라인 8개 중에 2개나 마치고 상장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발 신약의 높은 신약 가치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국내 제약업계는 최초로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시험 및 이 NDA 절차나 행정 절차까지 이 신약 그 시판 승인을 독자적으로 진행한 개발 경험이 더욱 높이 평가되는 기업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장하는 시점에 지분이 많이 분산돼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리 자금을 이제 모집을 한 경우가 많은데 물론 SK바이오팜은 큰 집이 주 SK라는 장점도 있었지만 현재 기준 외부에서 자금 조달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는 그 경험치가 저는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NDA라는 거는 비밀 유지 협약 이렇게 됩니까? 그거를 포함한 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그 행정적인 절차. 절차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용어가 이제 새로운 게 등장하면 투자자분들, 시청하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자, 결국에는 IPO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변수를 도출시켰지만 거품이 많이 거쳐졌고 IPO 할 때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공모에 참여하셔봐야 사실 물량 얼마 못 받거든요. 네. 그럼 시장에 거래될 때 이제 하시면은 사실
수익성과 많이 연결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 거품이 좀 많이 거쳐져서 공모가가 적정하게 아주 산정이 잘 됐다. 이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네,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시장에서 큰 기업들이 먼저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하는 그 주가의 수준이 네. 그 다음부터 상장하는 이 중형급이나 후속적으로. 중소형급 기업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SK바이오팜의 상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 이슈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상징성이 강하군요. 또 하나는 SK바이오팜 얘기에 대해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쪽 IPO 시장을 오랜 기간 보면서 그 몇 가지 특이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바로 거죠? 넷마블과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기업들이 상장할 때는 상장 이후에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고 뭐 정확히 뭐 시기라든지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늘 회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워낙에 큰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 SK바이오팜에 대해서도 향후에 그런 변수도 같이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덱스에 편입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인덱스를 구성하는 기관 투자자들, 그걸 추종하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수요에 대한 자극을 줄 수 있다. 물론입니다. 네. 자, 이 상징성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SK바이오팜의 IPO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해서 5월달 현재 그 IPO 시장 분위기는 좀 훈풍이 좀 들어옵니까? 일단 5월하고 6월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5월은 드림CIS와 소마젠 수혜측 두 건이 진행 중에 있고요. 드림CIS와 소마젠. 네, 6월은 SCM생명과학 LET 그리고 말씀드린 SK바이오팜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 5월이 좀 남았기 때문에 지금 증권신고서가 추가가 되면 6월의 멤버들은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보통 평년에 5월 같은 경우는 4개에서 5개, 6월 같은 경우는 뭐 5개에서 7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수혜측이 진행이 되는데 네. 현재 5월에 2개, 6월에 3개라는 거는 그 평년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평년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평년 수준을 계속 따라가면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프에서 저 노란색 막대기로 보이는 부분은 지난 5년간의 평균치고요. 네. 빨간색으로 제가 따로 표시한 부분이 올해의 숫자에 있는데 중간에 그렇죠. 동시에. 눈에 보시는 것처럼 3월 빵, 4월 빵에서 5월하고 6월 조금씩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게 보이죠. 제가 여기서 또 이 5월, 6월 분위기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그 수혜측 그래프인데 청구서를 접수하는 그 추세의 그래프를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청구서는 제일 첫 단계입니다. 신규 상장을 하기 위한 청구서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심사 승인이 나오고 수요 예측하고 신규 상장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심사를 오늘 청구한 기업이 신규 상장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약 4개월 반 정도가 평균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구서를 접수하는 기업들은 약 4개월 반 뒤에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재 월간 청구서 접수 기업 추이를 보면은 그 4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올해 4월이 19개가 기록을 했습니다. 많이 나왔네.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어요. 네. 5월 역시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현재 청구서 접수뿐이 아니라 심사 승인 같은 것도 추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건 어떻게 해석해 주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하고 4월에 수혜측을 진행했던 기업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 IPO 시장이 약간 위기에 몰렸다가 이 네. 위기를 없는 급속하게 수혜측을 반전. 그렇죠. 만들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앞단에 있는 청구서 접수라든지 심사 승인 기업을 거래소에서 부지런히 진도를 밟고 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적어도 2020년 IPO 시장이 요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지 않겠다는 거래소의 의지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여차하면은 글로 많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IPO하고 허니문 시즌이 좀 짧았던 주가 상승기를 겪지 못했던 신규 상장주들 다시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물론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 물론입니다. 추이는 신규 상장된 기업들 좀 어떻습니까? 1분기에.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5월 15일이 이 상장 기업들의 분기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1분기 실적이 공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물론 분기 보고서 발표 이전에 이제 공정 공시를 통해서 미리 공개하는 기업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중소형 기업들은 분기 보고서의 공개를 통해서 1분기 실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5월 15일 날 제가 그 신주들의 1분기 실적 흐름을 싹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이런 자료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그 신주들이라 하면 그 상장한 지 이제 1년 미만의 기업들 새내기 기업들. 예, 네, 상장 신주라고 새내기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초부터 2020년 현재까지 새로 상장한 기업들의 그 1분기 실적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맞습니다. 지난 2019년 1분기 대비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이제 외형 성장, 매출액 성장이 높은 기업들, 이익 성장, 영업이익 성장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수익성,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의 랭크를 쭉 매겨서 종합 그 결과가 나온 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에코프로비엠, ITM 반도체, 지누스 등등의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ITM 반도체와 JNTC가 외형 성장과 수익성 성장 그리고 이익률이나 등등의 모든 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고요. 다시. ITM 반도체와 JNTC. NTC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와 이런 건 함께 적어놔야 되거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팜스빌과 노터스 역시 외형 성장, 수익성 성장, 이익률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1분기에 2020년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서울바이오시스 역시 주목할 만한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업은 외형 성장도 좋고 수익성 성장도 좋고 이익률도 좋은 기업들인데 네. 그거 다 좋지는 않지만 2개 이상 좋은 기업들. 거기가 현대에너지솔루션, CS 메어링, 우양, 한독그린텍, 펌텍코리아 등이 이번 2020년 1분기 실적 흐름이 매우 좋은 기업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해서. 네, 정리 좀 다시 한번. 예. 2020년 1분기의 실적을 이 신주들만 따로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좋은 실적 흐름을 보였던 기업은 ITM 반도체, 네. JNTC, 네. 팜스빌, 노터스 등이었고요. 팜스빌과 노터스. 팜스빌, 노터스. 네. 그리고 2가지 이상의 항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업들은 현대에너지솔루션, CS 베어링, 우양, 한독그린텍, 펌텍코리아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분기에 그 흑자전에 성공한 서울바이오시스 등도 함께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 기업들 중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분기 보고서를 좀 늦게 내거나 아니면 심지어 상장하고 분기 보고서를 안 내는 경우도 있다고요. 주의해야 될 기업들 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까? 사실 제가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는 내용입니다. 네. 왜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분기 보고서가 안 나오죠?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기 보고서의 제출은 주권상장법인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의무인데 이 신규 상장 기업의 경우는 처음 상장했기 때문에 네.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의 제출 기한을 15일 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니까 조금 거래소에서 그렇죠. 그 날짜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늦게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전혀 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또 하나는 상장 날짜가 이 정기 보고서에 내는 날짜랑 너무 이게 맞닿아 있거나 일정이 잘 안 맞는 경우는 이번 분기가 아니라 다음 분기부터 이게 의무가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신주들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분기 보고서 늦게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법적인 그 절차 때문에 약간 늦게 나오거나 다음 분기부터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곤란한 질문일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기업들이 문의를 받은 기업들 뭐가 네. 있는? 그냥 많이 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분기 지난 금요일을 기준으로 아직 그 2020년 멤버들 중에는 2개 기업이 아직 분기 보고서가 안 나왔고요. 네. 2019년 멤버들 중에는 6개 기업이 아직 분기 보고서가 안 나왔습니다. 다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기업들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신주들이기 때문에 기한을 조금 더 받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애널리스트 코너였고요. 대형 IPO를 앞둔 SK바이오팜을 중심으로 해서 IPO 시장 전반 그리고 신규 새내기 기업들에 대한 점검 또 리스트업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최종경 스몰캡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